그 시점에 가면은 반드시 바이오가 앞장서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조기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2024년도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 지나면 당연히 익숙하실 겁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오늘은 바이오 머니가 온다의 이혜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95년부터 작년 21년까지 주식 펀드 매니저로서 일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어서 얼라이언스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플 바이오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바이오 산업 관련한 리서치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95년부터 21년까지면은 25년이 넘으셨네요. 그 요즘에 장이 좀 좋지 않은데 네. 그 거의 25년 넘게 이렇게 이 증권가에 좀 계시면서 요즘은 좀 옛날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약간 그 2012년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지금 보면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이제 거의 거꾸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 3저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성장하는 산업을 찾는 게 거의 펀드 매니저들의 그런 숙제였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 하나는 그 3저라는 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얘기였었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 금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이제 그 심도 깊게 진전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있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돌아보면 상황이라는 거는 또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어떤 계기로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물가 이제 고금리 시절이긴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고성장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숙제는 여전히 이제 그때 당시하고 마찬가지다. 네. 숙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까 그 저금리 시대를 되게 바라고 되게 저금리 시대만 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저금리 시대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군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뭐 낮아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하는 산업을 찾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성장 산업 이게 그 저금리나 고금리나 상관없이 핵심은 성장 산업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 산업이 바로 이 바이오 섹터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는 내년 되면 확연히 줄어들 것 같고요. 기관들에게 그 설문조사한 결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주가라든가 아니면 경기라든가 이런 게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금리가 낮은 게 아니라 금리가 안정화돼. 지금은 상승 속도가 너무 높은 거고 상승하는 속도가 완만하게 된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그거를 상상해 보면은 그 시점에 가면은 반드시 바이오가 앞장서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요. 네. 최근에 그 바이든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 바이오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안에 핵심적인 그런 기술 자체가 굉장히 전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바이든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이오 산업 그 안에서도 바이오 메디컬이죠. 의학 기술을 핵심으로 해서 전 산업에 확장을 시켜서 전체 산업에
부흥, 즉 미국의 혁신을 꾀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더라도 향후에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그런 혁신에는 바이오 산업이 가장 주도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그 혁신의 중심에 바이오가 있다. 예, 그게 그 바이든이 그 규모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030년에 글로벌 전체 그 제조에 있어서의 생산의 3분의 1이 바이오 관련한 그 생산이 될 것이다. 정말요? 예, 규모로도 얘기했는데 30조 달러입니다. 네. 근데 30조 달러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한 2조 5천 cep도 안 억 되네요. 달러. 그 다음에 반도체가 네. 5,500억 달러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급해서 생산까지도 다 합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각 산업이 더 늘어나겠지만 어찌됐건 바이오 산업이 파생시키는 바이오 산업 그러면 바이오 메디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레드 바이오라 그래갖고 헬스케어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린 바이오, 뭐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린 바이오는 이제 농업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식량 이런 식량 관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툴젠이 최근에 갈변이 안 되는 감자를 만들었다, 특허를 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GMO로 별도로 분리돼서 이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로 기존에 있던 그 유전자를 그냥 자르는 거는 GMO에 해당이 안 되고 특정한 그러니까 기존의 감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삽입하는 건 이제 GMO로 취급한다. 이런 이제 크게 보면 그리고 크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될 텐데요. 어찌됐건 이런 그린 바이오,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화학 제품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그런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이제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넓은 분야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3분의 1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보면 이게 다 연관이 다 유기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일 수 있는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별로 그렇게 많이들 하지를 않고 고민들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조금 전에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그 바이오 메디컬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전자 세포 치료제 최근에 만들고 있는 그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다른 산업에 농업부터 시작해서 푸드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기후까지도 전체 산업에 다 퍼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술이 뭔데 그리고 표준화가 됐느냐. 그게 안정성이라든가 효과라는 측면에서 그게 그렇게 표준화가 됐느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2010년도하고 2012년도 이 당시에 그 NGS라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유전자 서열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관측 기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는 관측할 수 없었냐?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을 가는데 뭐 3년에서 5년 걸리고 오는데 3년에서 5년 걸린다 그러면 그게 여행이라고 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일 내에 가고 3일 내에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게 3일로 좁혀진 게 2010년이다 할 수 있는 게 NGS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전자 가위가 2012년. 그리고 이 당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서 그 세포에서 많은 그 고분자 물질들 간의 상호 관계 여러 가지 그 물질들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생명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 돼야 되고
조작이 돼야 되는데 유전자 크리스퍼-카스9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2012년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서 그 다음번에는 뭐로 가냐면 자, 이런 기술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기술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바로 뭐하고 직결되냐면 사람 몸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임상을 거치는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네. 길게는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냐, 2017년도부터 유전자 치료제, 즉 사람 몸에 직접 쏘는 임상이 2017년부터 100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2년에 나와서 5년 지난 2017년에. 네. 그렇구나. 시간이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 기간에는 쥐에다가도 실험하면서 이게 표준화, 즉 사람한테 진짜 쓸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한 거죠. 그러다가 FDA도 사람에게 써도 좋겠다. 네. 그리고 네. 희귀질환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는 치료제를 만들고자 생각도 못했던 암 치료제들을 이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특히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 질병자들에게는 이 방법밖에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2018년도, 2017년도 이때 합니다. 네. 네. 와.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던 거고 한 가지를 더 나가면 제가 아까 2023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 순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바이오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2017년부터 나왔던 그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1상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임상 2상이 끝나고 나면은 조기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들어갔던 거에 한 50%는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조기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2024년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그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대로 이제 그 답변을 드리면은 바이오 산업, 그 바이든이 얘기하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그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제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또 한 가지 용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 파운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관측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조작하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또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생명과학이 더뎠던 게 실험하면은 굉장히 더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할 때는 첫 번째 했던 실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표준화도 되고 그 과정을 바로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아주 컴팩트한 공장 안에서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자연에서 진화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공장 그 파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바이든이 얘기한 거는 이 기술을 화학, 농업, 그 다음에 뭐 음식료 이런 뭐 쪽으로 그 다음에 기후까지도 전체 산업에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 갑자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각나는데 네.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른 이제 불행하게도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마지막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제약만 맨 마지막에 그렇죠. 거기는 생산만 생산만 하는 거고. 담당하는 공장이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관련 기술들이 네. 연관성들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목적 자체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전혀 다르고요. 우리는 지금 바이오 파운드리가 국내 공장에는 국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올해 들어서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흐름도 굉장히 최신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 지나면 당연히 익숙하실 겁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